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직접 밝히는 메시지여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내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야 됩니까? 일단은 크게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에 대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신다라고 했고 두 가지를 좀 감히 예단하긴 힘들지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섹션이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좀 큰 개혁 과제들, 네. 대통령이 이때까지 추진했던 교육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같은 큰 개혁 방향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에 관계된 것들, 민생에 관계된 것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되는데요. 먼저 국민들께 이 민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좀 전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에는 분명히 현재 여당이나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실망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가장 큰 실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민생 경제일 것이다. 뭐 팬데믹 이후에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고금리 등 국민들이 계속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이번 선거에 앞서서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희망을 주지 못했다,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반대로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계속해서 노동개혁이나 아까 연금개혁, 교육개혁 같은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또 나름대로 왜 필요한지를 또 정당성을 또 계속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다소 소홀했던 부분들, 큰 개혁 과제의 줄기를 쫓아가다 보니 작은 민생들 그리고 이제 작은 현안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겐 더 크게 와닿는 것들 이런 부분에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또 이렇게 반성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민생과 개혁 그리고 반성 얘기가 담길 것이다. 어떤 얘기가 담겨야 됩니까? 일단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선거가 없었어요. 지난 21대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졌지만 네. 그땐 야당이었거든요. 근데 여당이 이렇게 진 적이 2000년도 16대 총선 때 그때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그때 여당이 졌는데 그때는 133석을 받았다고요. 예. 여당이 이렇게 108석 이렇게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개혁이 미진했고 이래서가 아닌 것 같아요. 미래 비전과 희망을 못 줘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민심에 부합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혁의 당위성이라든지 뭐 이러이러한 민생 문제가 부족해서 졌다 이런 식의 진단을 내리면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부분도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대국민 담화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해서 그 부분을 알린다. 이건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국무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때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다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선거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참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한다. 이게 이 부분이 처음부터 저는 이 민심과 또 동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거가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잖아요. 네. 내일이면 화요일입니다. 내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거의 6일 만에 이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는 건데 지난주에 그 얘기 나왔죠. 비서실장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였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 육성으로 나오는 건 내일이 처음이거든요. 네. 저는 내일 어떤 발언이 나올지 저는 뭐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너무 이 개혁의 당위성이나 그동안 민생 경제에만 국한해서 얘기한다면은 그 말은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일단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치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심이 뭘 바라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발표 형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이 기자회견 아니면 대국민 담화 정도는 선택했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국민 담화 형태를 띠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전에 앞서서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원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또 이제 사퇴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적 구성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대국민 담화 형태로 또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예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반성, 개혁, 민생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대목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적 쇄신으로 넘어가겠죠. 아무래도 뭐 총리라든가 아니면 비서실장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하마평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총리는 어떤 분이 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권영세 의원 자기는 아니다라고 또 딱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하고 다르게 그래도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일단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올려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이 좀 반대할 수 없는 인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의 중지가 아직 모여지지 않았고 또 이제 정부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국무총리에 한해서만큼은 네.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거나 그리고 야당이 봤었을 때도 거부감이 좀 없는 사람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이게 모범 사례였던 것 같아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진중권 비서실장을 또 이렇게 채택했었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또 고건 총리를 그대로 또 재임을 시키셨었고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좀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러니까 야당이 이건 참 반대하기 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무적으로 여와 야를 협치를 끌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정현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지금 거론된 분들 중에서 굳이 네네네. 뽑으라고 하면 이정현 전 대표 같은 분들 이렇게 지역에 좀 통합의 메시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또 이렇게 경험들도 또 여러 경험들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정무적인 능력도 뛰어나신 걸로 워낙 잘 알려져 계시고요. 또 이런 협치 부분들에서도 또 이렇게 이런 협력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돼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좀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는 야당이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데 누가 됩니까? 그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도 모르신다는데 네. 제가 알 길이 없는 거고 단지 지금 얘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뭐 지금 아까 자막에 나오는 게 권영세, 주호영, 김한길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아마 야당이 크게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정현 전 의원은 갑자기 부상한 것 같아요. 오늘 낮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언론에 뭐 어느 분을 선택할지 알 수 없죠. 근데 뭐 제가 김한길, 주호영 의원, 뭐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 다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도 우선 일단 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 하냐면 이게 글쎄 너무 파격적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오늘도 자꾸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야당과의 협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협치와 소통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 선거가 이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아주 파격적이고 완전히 만회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강력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총리 한번 추천해 보시오. 우리 그대로 하지는 않겠다. 우리도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그 뭔가 그렇게 좀 완전하게 다른 모델. 그러니까 굳이 뭐 여야 합의의 국무총리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 일단 포리티컬리 정치적으로 야당에게 한번 추천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야당이 뭐 처음에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추천해보세요. 추천 안 한다면 그만이고.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이런 사람 하겠습니다. 반대하지 마시오. 이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추천해요. 하면은 뭐 얼토당토한 사람 추천하면 저도 반대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그 임명 못하겠어. 내정 못하겠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웬만한 인물을 추천하면은 대통령께서 썩 그렇게 가까운 인물이 아니더라도 네. 받아들이고 그럼 일단 임명동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제가 너무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 헌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무총리가 강요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거의 행사한 적이 없어. 맨날 책임 총리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정 부분 다는 아니더라도 현실 정치에서 일정 부분 그 국무총리로 하여금 강요의 제청권을 행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지지율이 한 15%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저기 의석이 이쪽이 많아도 말이죠. 네. 지지율이 그렇게 높으면 절대로 야당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입법 권력은 분점 정부니까 여서야 되니까 완벽하게 입법 권력을 야당이 장악했다 하더라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협치하고 소통한다면 절대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야당이 윤 대통령을 의석을 가지고 말이죠. 입법 권력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야당보로 한번 추천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이제 정치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뜻은 너무 훌륭하신데 적합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이게 여당까지 그리고 정부까지 고려한 인사를 훌륭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마저도 이 가정마저도 정쟁으로 이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같은 경우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기본 줄기 아래서 협치와 상생 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총선에 이기고 나서 첫 일성들 자체도 민생이나 협치보다는 지금 특검이나 정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무총리 한번 추천을 해보자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적합치가 않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었을 때 정말로 수많은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대통령과 혁신의 길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서도 야당을 좀 안을 수 있고 야당과 대화 소통이 가능한 분들을 적합한 사람들을 정말 신중하게 찾아서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신중하게 찾아서 야당과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비서실장 얘기까지는 해볼게요.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뭐 벌써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그 사람은 안 돼라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 비서실장은 좀 정무적 감각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좀 의견이 모아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무적 감각도 지금 첫 번째로 꼽고 있고 또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과 함께 좀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뭐 타 방송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무총리와는 달리 비서실장만큼은 여기에 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요 이런 프레임이 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호남이냐, 영남이냐, 남이냐, 여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프레임으로 인사의 적정성을 계속해서 따지는데 인사의 첫 번째 요건은 그 직무의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직무의 전문성이 정말로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친윤인지 비윤인지도 신경 쓰지 마시라. 그리고 영남인지 호남인지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직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을 첫 번째 인사로 두고 사람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이 역시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어떻게 합니까? 원희룡 전 장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반대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네. 건데 그야말로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니까 인사청문회도 안 하잖아요.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렇게 그냥 원칙론, 원론만 따질 때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제 야당의 뜻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비서실장까지 야당의 그야말로 심기를 살필 필요는 없는 겁니다만 현실적으로 야당이 정말 그 인물은 곤란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선거라는 게 완전히 당위적으로 옳은 건 아니죠. 네. 제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사왔는데 좀 읽어보려고 해요. 상당히 제 생각하고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네. 브레넌 교수가 쓴 책인데 그럼 민주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주의의 작동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걸 쓴 책인데
어쨌든 간에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원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만 대통령의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이제 흔히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뭐 레드 팀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레드 팀 만들어서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예 전 레드 팀이라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만큼 대통령에게 직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때 비서실장이 그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과 가까운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대통령에게 자신의 직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때는 필요한 겁니다.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게 살 수는 없는 건데 이 상황은 정말로 여당이 의정사상 거의 처음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써라고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하시는 야당이 지금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으니까 여당이 국민들의 민의를 살피고 네. 야당의 그 승리를 인정한다면 말이죠. 비서실장도 야당이 아주 과도하게 싫어하는 사람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비대위라고 했는데 비대위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정해졌더라고요. 근데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게끔 당원 당규상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 지금 최고위원회가 없다면 최고위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대위가 일단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네, 꾸려져야 전당대회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고 또 정당대회 준비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네, 비대위에서 네, 그리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룰 개정 같은 경우들도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뭐 당원 몇 대, 뭐 그리고 여기 여론조사 몇 예.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대위가 꾸려져야지 당원 당규상에 맞는 절차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에 초점을 둘 거냐가 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빠르게 전당대회를 진행할 것이냐, 조기 전당대회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좀 관리형 비대위로 좀 끌고 갈 것이냐 예.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당에 일단 구심점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이제 이런 패배 이후에 빠른 재정비를 위해서라면 이 부분 역시도 내일 이제 당선자들의 총회를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도 빠른 조기 전당대회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빠른 전당대회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비대위 체계가 꾸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차피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죠. 네. 혁신을 비대위에서 완전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관리형 비대위가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근데 관리형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전당대회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워낙 이 선거 결과가 지금 이 국민의힘에게는 참담하게 나왔기 때문에 비대위에서도 어쨌든 선거 실패에 대한 선거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라든지 성찰 이런 것들이 같이 배워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하는 이런 비대위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 또 비대위가 그 내부에서 친한이라는 게 이제 한동훈의 한자인데 어. 뭐 친한, 비윤, 친윤 이런 얘기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말이죠. 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진실이건 아니건 또다시 국민의힘에 또 실망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한 2달 될지 3달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절차가 이제 마무리돼야지 전당대회 들어가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뭐 윤재 원내대표가 뭐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역할을 할 텐데 그 기간 중에는 아까도 보니까 윤 대표가 뭐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108석 뭐 이걸 가지고 이거 뭐 더 21대보다 많이 나왔다고 더 뭐 잡아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던데 그 당연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대위가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정말 바뀌겠구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느끼게 할 정도의 역할은 해야 돼요. 관리형이라고 해서 아주 완전하게 절차만 관리하는 비대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리형으로 와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겠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이제 일선으로 물러났잖아요. 뒤로 물러났는데 과연 그때 복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은 새로운 22대 국회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의 속뜻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그냥 지금 이제 흘러가는 것을 봤었을 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그 총선 전에 힘들 때 당이 힘들 때 나서줬다. 네, 그리고 첫 일성 자체도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첫 일성도 그랬지만은 오로지 선민우사 결과가 좋더라도 나는 가시를 가져가지 않겠다.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기간 동안 일단 참 수고 많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수고가 많았고 그리고 결과가 만족할 만한 정도가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까지 폄하되거나 폄훼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요. 네, 선거에서 패배했더라도 또 기회를 딛고 대통령까지 되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정치인이 이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정치의 생명이 끝난다, 시작된다, 연결된다를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자체가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너무 이때까지 체력적으로도 소진되었고,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소진되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역시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이 되더라도 2년 후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또 만만치 않은 과정들인데 이것을 연결해 가는 데에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과정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개인적으로는 선택하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예.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당대회가 안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너무 지쳤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객관적으로 볼 때 일단 졌잖아요. 졌는데 또 전당대회 또 나오는 거는 책임 정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떨어지고 말이죠. 낙선하고 나서 다시 정치에 복귀할 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보궐선거로 해서 보궐선거하고 바로바로 또 당대표 되고 이런 것들의 과정을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같은 논리라고 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또 세 번, 네 번째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네 번 사수했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네 번째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원 된 거고 그런 예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어쨌든 패배라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면은 굳이 전당대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지금 나와서 또 다시 그 비판의 검증이 또 올라야 돼요. 또 오르고 또 지금 당이 이제 안정된 게 아닌데 또 다시 그 또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도 아니잖아요. 좀 그래서 전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가 전당대회 출마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요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게 또 논란을 이루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이게 계속 한결같이 이번 선거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말을 해왔는데 네. 보수가 제 짧은 식견으로 보수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정인 한 명에게 책임을 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퇴하면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끔 옛날 방식을 똑같이 계속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강서보궐 선거 때도 저는 이게 좀 목소리를 냈었었는데 네. 이게 특정인 한 명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플레이어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이 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데 특정인 한 명의 잘못으로 몰고 끝내버리면은 이 원인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인풋이 잘못되었으니 아웃풋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들은 개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제가 정치권만큼 비과학적인 집단이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 패널들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대통령 불통 때문에 지금 패배한 거야. 뭐 때문에 패배한 거야. 경제 때문에 패배한 거야. 다 각자 생각을 사실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백서가 만들어져요. 네. 네. 이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회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는 것이고 종속변수에서 선거에 졌다가 있으면 독립변수 나열해서 이거 조사해보면 이거 며칠이면 나옵니다. 네, 독립변수들만 제대로 설계를 하면 그럼 이게 경제 문제 때문에 졌는지 공천을 잘못해서 졌는지 대통령 불통 때문에 졌는지 이 퍼센티지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한 사람 안 한 사람들 비율까지 나올 겁니다. 내가 원래 투표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갔어 하는 비율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빅데이터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반성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명쾌하게 다음 선거에서 향상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 잘못이야, 대통령 잘못이야로 몰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인 규명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홍준표 또 이제 그 시장 께도 또 말씀을 드리면 당의 워낙 어른이시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당의 어른이신데 지금 이렇게 당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대려 좀 격려를 해주시고 안아주시면 더 좋은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당 이야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법 처리를 좀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바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압박을 빠르게 하더라고요. 최상병 건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게 돼 있잖아요. 네, 패스트트랙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병 특검법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권에서 말이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최상병 특검을 또 거부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건 야당이 통과시킬 거 아니겠어요? 법을 상정돼서 통과되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한다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당으로 아니 국회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의결을 해야 될 텐데. 제2요구권이 예, 있으니까. 제2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거부권이니까. 근데 200석이 되면 이제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제 민주당이 단독 175석이고 야권 연대는 지금 192석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108석이고. 그러면 이제 115석만 따지면은 15석인가요? 25석 되면 이게 되는,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192석이라고 하면 8석 정도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미 난 반대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네. 게다가 지금 아까도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뭐 막상 또 표결 들어가면 다를 수 있죠. 당을 생각한다면 뭐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 행사한 거라면 대통령 입장을 많이들 따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무슨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왔는데 이게 만약에 재결해서 확정된다. 이거 완전하게 그 국민의힘이 이탈표 아닙니까? 이거 완벽한 레임덕이에요. 다른 레임덕과 달리 이거 그냥 뭐 거부권이 행사되고 그냥 일반적인 지지율이 낮아서 있는 레임덕과는 다른 차원의 레임덕이기 때문에 그걸 봐서라도 전향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이 최상병 특검법은 전 여권이 그 전향적으로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다 이 선거라는 게 사후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를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낀 커다란 원인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비과학적인, 그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건. 민심은 과학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이종섭 대사건이 상당히 큰 전 페인이라고 봐요. 그건 말이 제가 봐도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귀국할 때도 사실상 이종섭 전 대사가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귀국해놓고는 방산 관련 회의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어쨌든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법까지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 하게 된다면 저는 민심을 받아들이는 게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최상병 특검법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털고 가는 게 그게 전 국민의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금 당선인들마다도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특검 받아서 안 된다. 라고 그냥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특검 제도라는 게 99년에 대한민국의 온로비 사건 때문에 등장한 이래로 이게 특검이 한번 진행되는데 뭐 최소 20억 이상이 들어가요. 네. 근데 특검을 통해서 무언가를 제대로 밝혀낸 사례가 없습니다. 기존 검찰 수사를 다시 재진단하는 선상에서 통상 끝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지금 검찰 수사가 뭔가 미진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 특검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지금
지금 현재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요. 공수처예요. 네. 그 공수처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검찰 수사 믿지 못하겠다면서 만든 게 검수완박 공수처예요. 민주당이 만든 지금 이런 것들 조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지금 조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엔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도 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뭔가 비위행위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 돈봉투 사건이 됐던 각종 뭐 비위행위가 됐던 그럼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특검하자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근데 국민의힘은 보수는 내부에서 내부를 특검하자는 이야기를 참 종종 해요. 네, 이것이 결국은 내부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모두가 한 명 한 명 슬퍼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연결식까지 갔다 왔고 거기에 수많은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이 가서 슬퍼했습니다. 함께. 그 영상 돌려보면요. 민주당에서 참석한 사람 5손가락도 안 돼요.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대국민적인 슬픈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러한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여기서 진짜로 민주당이 이번에 승리를 했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을지에 힘을 모아야지 맞는 것이지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민생을 흔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민주당의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공수처 믿고 지켜봐라. 그러면 충분히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최상병 이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 국민들이 지금 선거 끝났으니까 유권자라는 표현보다 국민이라고 표현 써야 되겠죠. 국민들께서 특검해라면 하면 돼요. 여론조사가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의 논리로 저렇게 간다면 국민은 또 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봐라 이거 여론조사를. 그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상 그게 100%뭐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상당히 민심을 반영합니다. 나름.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본 다음에 이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이 긍정 비율이 높으면 하는 게 맞아요. 반대로 부정이 많다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고. 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도 여론조사가 뭐 해봐야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샘플 수가 1,000명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정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리죠. 근데 1번 후보 누구, 2번 후보 누구하고 이름 정도 알고 지금 여론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검의 전후 상황, 그리고 수사 상황, 그리고 이게 왜 특검을 발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높아질 것인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고 최상병이 이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화를 시켜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너무 일방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 제도 같은 경우나 지금 여기에 민주당이 이렇게 패스트트랙까지 붙여가면서 만들었던 공수처 등 이런 것들의 제도를 너무 악용하지 마라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